인플레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를 했죠. 지난 4월 소비자 기대지수 조사했더니 1년 동안 물가 상승 기대치가 3.4%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3월보다 0.2% 높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2013년 9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었거든요. 인플레이션 우려는 없다라고 강조하는 연준의 언급과는 다르게 소비자들이 지금 체감하는 물가가 생각보다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에 하나 더 더하면 11일날 중국의 국가통계국에서 4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작년 같은 달보다 6.8%가 올랐습니다. 2017년 11월 6.9% 상승한 거 이후로 4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 2017년은 세계 경기가 굉장히 호황이던 시절이었어요.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에 미국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4.2%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시장 전망치 3.6%를 웃돈 거예요. 굉장히 많이 넘어갔죠. 그래서 어느 수준이냐 봤더니 2008년 9월 이후다. 13년 만에 최고치다. 2008년이면은 그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아니에요. 그때 이후로 지금 엄청난 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굉장히 물가 상승이 가파르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재 비롯해서 곡물 가격, 철강 가격 이런 것들도 지금 오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코로나 백신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회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으로 보복 소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물가가 오른다, 이렇게 원인을 분석하고 있죠. 그런데 인플레가 왜 증시를 하락시키느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요, 임금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물가가 먼저 올라요. 그러면 소득 대비 살 수 있는 소비 여력이 줄어듭니다. 쉽게 얘기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나는 100만원의 생활비를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보통 100만원으로 20개 정도의 물건을 살 수 있었었는데, 이제는 물가가 많이 올라서 100만원으로 15개밖에 물건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못 사는 물건들 5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파는 회사는 매출이 감소하고 당연히 투자를 줄이고 고용을 줄이겠죠. 그러다 더 심각해지면 이제는 공장이 문을 닫는 거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실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가가 상승했으니까 그만큼 임금도 같이 올려서 수준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파월이 맨날 말했던 완전 고용을 달성해야 되고, 일자리가 부족해야지만 임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4월에 미국 지표를 봤더니 고용이 부진하다라는 지표가 떴어요. 그럼 결국 뭐다? 임금을 올릴 수는 없는데 물가는 빠르게 올랐다. 결국 실질 소비력이 빠르게 감소하는 거 아니냐? 앞으로 경기 후퇴가 예상된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하락했던 거죠. 그럼 인플레의 3요소를 잘 봐야 되는데요. 이거를 보면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가 단기적으로는 악재인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주가 상승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인플레는 원래 좋은 거예요.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가가 오르기 전에 구입을 하려는 수요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고용이 늘고 계속 생산이 늘고 수요가 느는 선순환이 도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로 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구입을 뒤로 미루겠죠. 사람들이 아니 조금 있으면 더 싼데 뭐하러 사겠어 라고 하면서 구입을 미루게 되니까 고용이 줄고 투자가 줄면서 경기가 침체하게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속도의 개념이에요. 속도. 물가 상승 속도, 임금 상승 속도가 같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물가 상승 속도보다 임금 상승 속도가 더 늘어나면 경기 호황이 옵니다. 내가 소비력이 늘어나니까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사치품을 사게 되니까 당연히 더 호황이 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뭐 했냐면, 그럼 반대로 임금 상승 속도는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경기에 위기가 오는 거고요. 그럼 둘은 같은 게 낫다. 기본적으로 여기에다가 자산 상승 속도도 있는데, 이거는 이 둘보다는 약간 더 빠른 게 낫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인 구조입니다. 속도가 일치하면은 좋은데, 속도가 불일치해서 쇼크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물가 상승 같은 경우는 어떠한 원인으로 올랐느냐?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았어요. 원자재는 즉시 상승을 반영을 받고, 부동산 영향은 뒤이어서 받기 때문에 지금 원자재 가격이 멈춘다 하더라도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은 결국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둘 때문에 지금 물가도 1년 동안 심각하게 오른 상태입니다. 근데 그 반면에 지금 임금 같은 경우는 고용이라던가 산업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고용이 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강제로 지원금 등을 통해서 이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 유지 장치 돌리듯이 돌리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럼 임금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산업의 발달이 있느냐? 없습니다.
서비스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력의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생각보다 그렇지 않죠. 진짜 부족하면은 완전 고용이란 뉴스가 뜰 텐데 그렇게 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불일치 우려로 증시가 하락한 거고, 지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간의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 구간에서 결국 물가, 임금, 자산의 속도는 일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결과 다음에 어떤 게 나타난다? 증시라던가 부동산이 대세 상승 구간으로 돌입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저의 의견이 아니라 그동안 역사의 반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인플레 구간에서는 결국은 속도를 맞춰가면서 꾸준한 상승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 언제까지? 굉장히 큰 경제 위기가 터질 때까지 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면 국가와 기업은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묘수를 찾아낼 거예요. 이번 원인 같은 경우는 원자재 영향이죠. 곡물 같은 경우는 여름 이후에 라니냐가 종료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여름까지는 라니냐로 인해서 남반구의 작황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강석 같은 경우는 호주와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서 올라간 게 많아요. 거기에 투기 포지션이 붙었죠. 그래서 이거를 갈등을 해결하게 되면은 원자재 급등에 불을 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름만 지나고 나면은 곡물이 꺼질 것이고, 호주,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철강석 가격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 속도를 낮출 수는 있다라는 거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금리 인상을 한다던가 금융위기가 오다던가 경기 침체가 오면 불을 끌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국가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서 그 카드는 쓰지 않을 겁니다. 둘째, 임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끝나면 고용이 일어나지 않았던 분야로 고용이 회복되면서 임금도 물가 상승 속도만큼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지금 현재 가장 타격이 큰 데가 서비스 분야인데요. 서비스 분야는 뭐 돈을 잘 벌 거라 생각하는데, 평균 임금적으로 말했을 때 우리의 생각과 완벽히 다릅니다. 서비스업은 평균 임금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여기서부터 회복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저소득층의 고용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얘기고, 이게 평균 임금을 상승하게 하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국가가 일종의 어시스트를 좀 던질 건데요. 취업 장려 지원금 같은 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타이밍에 하겠죠. 코로나인 상태에서 취업 장려 지원금을 내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업이 주는 임금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 속도를 떨어뜨리고 임금 속도를 올려가지고 속도를 맞추려고 할 것이다. 그럼 세 번째가 있어요. 자산 가격 상승인데, 현재 주식이랑 부동산 가격 상승이 크게 일어났어요. 임금이 아무리 올라도 자산 가격이 더 빠르게 상승하면 사람들은 결국은 상대적 가난함을 느끼게 됩니다. 월급이 2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자산이 4배가 오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더 줄어들겠죠. 빈부격차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누구 욕을 해요? 정부 욕을 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국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증시 부동산을 하락을 유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임금 속도 맞출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노예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인 발언 중에 하나가 있었죠. 10일 인터뷰가 있었는데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준비총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플레이션 평균이 2%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2%를 넘어야 한다. 말을 살짝 바꾸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일시적으로 2.5%를 기록한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결국 뭐냐면, 물가 상승 가지고 테이퍼링이라던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얘기도 꺼내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속뜻이 뭐냐면, 물가 인상 그냥 방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국가는 막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막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엄청난 부채를 늘렸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안 그래도 부채가 많았는데 여기에 부채를 또 늘렸어요. 결국 뭐다? 지금 더 이상 뭐 부양책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태, 한계점에 온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산버블 현상은 곧 부채버블 현상을 말할 수가 있는 건데요. 국가의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이에요. 거기에 국유 기업의 주식들,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겠죠. 대부분은 부동산이 더 큽니다. 그럼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국가의 부채는 뭐다?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자산이 늘어나는데 부채가 그대로니까 부채 비율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이유다. 역사적으로 국가는 부채 상환에 적극적이었던 적이 별로 없었다. 그냥 자산을 늘려서 부채 문제를 해결해 갔었다. 국가는 부채를 갚지 않아도 인플레를 통해서 부채를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찰스 에번스 총재의 그림이에요. 이렇게 인플레를 방치하면은 국가는 부채를 갚지 않았는데 다시 부채를 낼 여력이 생겨요. 왜? 부채 비율이 떨어져서 건전해졌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지금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만약 코로나가 빨리 안 끝나고 더 길어졌을 경우에는 지금 자산이 상승하게 됐으니까 이 여력으로 부양책을 한번 더 낸다던가 재정 적자를 한번 더 낼 수가 있겠죠. 인플레 상황에서는. 그럼 반대로 인플레가 지금 오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이 꾸준히 나가지 않고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국가 자산이 쪼그라든다?
그럼 부채는 그대로 남겠죠. 그러면 엄청난 부채 비율 상승이 이어질 겁니다. 거리로 기업들이 내몰릴 거고 국민들이 거리에 나앉게 돼요. 그러면 이들을 위해서 국가가 부양책이나 지원금을 해줄 돈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국가의 선택은 당연하죠. 인플레를 방치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치료법이 된다. 국가를 위한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즉 정리하자면 국가는 물가 상승 속도를 떨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이거는 정책적으로 좀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임금을 인위적으로 올리려고 할 겁니다. 인플레를 방치할 거예요. 그래서 자산 가격은 떨어뜨리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법인세 상승이라던가 부자 증세를 할 거예요. 그래서 빈부 갈등의 불만을 심리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결국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플레에 올라타야 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인플레는 결국 자산 상승을 불러왔었어요. 그리고 반복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다시 자산 하락이 일시적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누가 피해를 받느냐? 자산이 많은 사람들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산이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이 인플레 구간에서. 왜? 자산이 줄고 부채 비율이 늘어나면은 국가는 언제나 무엇을 합니까? 부양책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부채를 확 늘려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그만큼 자산 증가가 벌어지겠죠. 결국 뭐냐면 이 위기만 버티고 나면 자산가들은 보통 더 큰 자산가가 되는 거고요. 자산이 없었던 사람들은 상대적 가난함이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인플레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원자재 투자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단기적으로 증시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예측할 수는 없어요. 다만 원자재 관련주들은 장기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원자재 중에서도 어떠한 것들이 좋느냐? 순수 원자재 투자하는 거는 좀 더 어려운 일이고 이 원자재를 1차적으로 가공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업종들의 주식이 실제로 현재도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철강주 같은 경우는 좀 늦었죠.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곡물주 같은 경우는 곡물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식품주는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죠. 정유주 같은 경우도 아직 철강 곡물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못했죠. 정유주라든가 석유화학도 보면은 최근 들어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멘트주들도 조금씩 오르고 있죠. 뭐 그 외에도 원자재를 1차적으로 가공하는 업체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제지도 있을 거고 목재 쪽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하게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 조건이 있어요. 중국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환율이 낮았을 때 원자재를 1차적으로 가공하는 업종의 주식들이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더라. 역사적으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도 보시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원자재의 보복 소비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은 철강 가격이 중국에서 톤당 200달러가 돌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죠. 현재 지금 원자재 보복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철강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있고 곡물 가격도 지금 8월 라니냐까지 좀 이어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 1년 동안 철강 가격, 곡물 가격이 사상 최대치를 넘겼거나 근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유가만 남았겠죠. 유가 같은 경우는 원래 셰일가스 영향으로 공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과거처럼 150달러는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재 셰일가스 채굴이 많이 줄었어요. 1년 동안 저유가에 있으면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유가도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투기 세력들은 이 유가를 한번 노려볼 타임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래서 코로나 회복의 뉘앙스를 보였을 때 유가에 투기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곡물, 금속, 유가가 셋 다 올라버리면 이제 물가가 지금보다 더 빠르게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그러면 어떤 것들도 수혜를 볼 수 있느냐? 멈췄던 셰일가스 업체들이 다시 채굴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유가가 더 많이 오르겠죠. 그러면 셰일가스 업체들은 아직 채굴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는 기현상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큰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업종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보시고 비교를 해보고 전제 조건을 생각하면서 좀 투자를 해보시면 여러분만의 어떤 인플레 투자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인플레에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상대적 가난을 느끼게 될 수 있어요. 다른 때는 모르겠지만 인플레는 시간이 좀 길고 한번 잡으면은 굉장히 좀 긴 흐름으로 쭉 올라갑니다. 인플레는 올라타는 전략이 여러분의 부를 지키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